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래 이 연행사가 한 1,000종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1,000개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3개 했는데 네 번째예요. 이거 1,000개를 다 하려면 뭐 도저히 불가능하고, 제 생각에는 내년 한 봄에 중국을 답사를 좀 며칠 같이 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만약 시간이 되신다면은 답사를 어, 멀리는 아니고 여기 신의주 건너편, 의주, 이제 옛날 의주 건너편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로양이라고 있어요. 료양. 거기까지 갔다가 여기 선양, 옛날 봉천 내려갔는데 청나라 맨 처음에 수도했던데 거기까지 해서 한 4박 5일 정도면은 이 분위기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10개 정도 한 다음에, 그래도 10개 정도는 해야지 이제 약간 감각이 있을 테니까. 그러고서 내년 후년에는, 올해 일본을 가니까 내년 후년에 일본에 한번 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천기인데 마찬가지로 뭐 이런 길을 거쳐가지고 쭉 갔고요. 북경까지 이제 가는 길이고, 여기서부터 의자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가서 산해관을 지나서 여기 산해관에서 북경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데가 아까 얘기했던 그 요양, 요, 요양이고, 여기가 중요한 군대 지휘 같은 데고, 산해관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천기는 1,000종이 넘지만은 비교적 자세한 것 중에 하나예요. 뭐 열알기랄지 유명한 것들도 이제 자세한데, 이 자세한 것들이 읽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중요한 정보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 얻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자꾸 이제 쌓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알면은 그것이 바탕이 돼서 나름대로 자신의 이제 해석이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중요한 점들을 봐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봉이라는 사람이 통신사의 서장관으로 가서 쓴 자기의 이제 기록인데요. 허봉이 유명한 집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허엽이고 허난설원이라고 있죠. 허난설원이 동생이고, 그다음에 허성이라고 김성일 1590년 일본 황인걸 통신사에 왔을 때 넘버 3 서장관이었던 사람이 다 형이. 그 동생이 허균입니다. 허균이 1618년에 영모 혐의로 능지처참을 당해요. 집안이 이제 풍지박산이 이제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집안에서 이제 자란 사람이고, 그때 유이춘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16세기 중후반에 이 사람의 이제 밑에서 좀 공부를 하는데, 유이춘이 남긴 일기가 있습니다. 미암 일기라고. 그 일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조선 시대를 공부하려면은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1급 자료가 이제 일기거든요. 일기류가 조선 시대 때 일기류가 여태까지 이제 발굴된 게 한 1,000종 정도 된다 그래요. 1,000종. 그래서 일기를 많이 읽으면은 조선 시대 때 실제적인 생활을 아는 데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기에 이제 일기를 많이 읽고 있어요. 일기를. 자,
그래서 그 나중에는 뭐 이 일을 한해 하다가 유배되고 뭐 어떻게 하다가 젊은 나이로 38세 나이로 세상을 이제 떴습니다. 근데 38세인데 이 정도에 이제 그 글을 쓰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때 당시 조선에서 이 지식인들은 20대 정도가 되면 20대 거의 완벽한 한문을 구사하는 거예요. 거의 완벽한 한문. 그래서 어떤 감정도 어떤 광경도 어떤 생각도 다 한문으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고전의 전적들을 거의 다 섭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글들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천기에 서문은 유성룡이 있었어요. 갔다 온 뒤에 그 책을 이제 편찬을 하고서 서문을 써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니까 그 유성룡이 이제 써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성룡이 당시에 유성룡은 16세기, 17세기 초반을 살았던 조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문신 중에 이제 한 사람이고, 소위 이제 이순신하고 비견할 수 있는 그 인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유성룡은 조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그 창구가 되는 이제 그 사람인데, 자, 그, 허봉이 중국 가가지고 이제 사행을 갔다 오는 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이 조선에서 태어난 이 남자가 중국에 가서 황제의 그 황제에게 문서를 전달하는 명을 받들고 이제 천자의 조정, 북경에 가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자를 중국의 황제를 이제 마주하고서 물러나서는 중국에 있는 이 지식인들 사대부하고 서로 교류를 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제도와 예약의 성대함을 연구하고 문물과 의관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돌아오는 거는 뭐 더할 나위 없는 기회자 영광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제 적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글을 읽으면 많이 나오는 게 예약이거든요. 예약이 이 제도하고 이제 서로 대칭을 이루는 건데 제도가 법률이고 제도고 이런 것이라면은 이거는 강제가 아닌 스스로 몸에 익혀가지고 행하는 그런 행동. 근데 이거를 예약으로 이제 예약이 가능해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그 약간은 좀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만드는가에 대한 엄청난 논의가 있는데 그중에 좋은 것으로는 어릴 때부터 에티켓을 몸에 배우게 하고 그다음에 이 감각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다. 감각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 중에 가장 가까운 게 뭐냐면 음악이라고 생각했어요. 음악. 그래서 음악의 그 힘으로 인간의 감각을 좀 부드럽게 해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인간답게 만드는 그것에 원천이 이제 중국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본땅에 가서 배우는 것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경에 들어가서는 여러 가지 건물, 그다음에 궁전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고 견문을 넓히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 중국에 가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기회다라는 식으로 이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문을 이렇게 썼고요. 근데 이 하곡이 허봉인데 이 사람이 중국에 갔을 때 특히 관심을 든 게 뭐냐 하면은 이 중국에 가서 성리학과 양명에 관한 논변을 하고자 했다. 이 뭐냐면은 이 조선은 당시에
주자 쪽에 그 이론을 따라 성리학이 이제 주류였잖아요. 성리학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 깡통 보수의 이제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 여기 완전히 신도가 된 거예요, 거의. 이때부터. 그래서 중국에는 이 같은 유학이라도 약간 다른 식의 그 사상이 전개가 되는데 양명학이거든요, 대표되는 것이. 그래서 그 중국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성리학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양명학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중국 가서 확실하게 따져가지고서 확인하고 오겠다. 이런 이제 그, 그 얘기를 이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서 이제 갖고, 그 다음에 이 중국에서는 이때 가기 전에 그 전에 황제가 그 이 문묘에,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그 유학계통의 문묘에 뭐 공자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주자도 있는데 왕양명도 거기다가 그 모셨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 가면은 그 대성전 있잖아요, 카톨릭. 거기 가면 성자들이 있잖아요, 성자들. 성자 한 명으로 이제 왕양명을 모셨다는 거죠. 조선선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왜냐면 왕양명은 이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한번 따져보겠다고 이제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들어가서 이제 가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이라 가지고 그 자세하게 가고 오는 역정을 전부 자세하게 적었어요. 그때 간 게 뭐냐면 성절사입니다. 성절사는 뭐냐면은 이, 이 성스러운 그 시간이에요. 성스러운 시간. 이게 뭐냐면 황제가 탄생한 날이에요.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보내는 사절이에요. 보통 4번의 정기 사절이 있는데 요 성절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박기립이 여기 이제 대장이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양친하게 하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임금이 조선의 이제 선조인데 이런 일이 있을 때 가면은 어디 수고하라고 이제 보낼 때 되게 술을 줘요. 술. 그 뭘 잘 하고 왔다고 해도 술을 내리고 조선은 이게 술의 문화입니다. 네, 술. 술로 축하를 하고 격려를 하는. 근데 그 문화가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한국에. 한국에 회식할 때 술 먹잖아요. 그, 뭐 술, 잘 먹다가 잡혀온 사람도 있다 그러던데, 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결석하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이 표문인데, 이 황제한테 바치는 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절을 하는 예식을 끝내고서 이제 갔다 이거죠. 아주 이게 슬라이드가 좀 많기 때문에 튀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근데 가면서 이제 갈 때는 가는 곳마다 자기 아는 사람들이 와야 찾아와가지고 잘 갔다 오라고 이제 격려해주고 그랬는데 반드시 격려의 방법이 뭐냐면 술 같이 먹는 거예요, 술 같이. 그래서 떠나는 날부터 술에 쪄들어 이제 가는 겁니다, 계속. 근데 모이는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뭐 갖가지예요.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부터 시작해서 같은 해에 과거를 본 사람, 같은 해에 낙방을 한 사람, 일가 친척, 친구의 친구 뭐 등등 해가지고 전부 모여가지고서 술자리를 이제 같이 합니다. 근데 가다가 승려가 와서 나를 보러 왔다. 승려가 나이 80일이고 그다음에 대부가 같이 산에 다닐 때 데리고 다니는 사람으로 집안에서 극히 후하게 대우했다. 불교가 굉장히 업신여김을 당했지만은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닌 것이 특정한 불교의 승려들은 서로 존중을 했어요. 서로 존중을 하고서 집안끼리도 서로 왕래가 있었고 이런 모습을 이제 실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법전이나 뭐 이 조선 왕조실록 공식 기록
같은 데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이제 실상인 겁니다. 조선시대. 대동강 평양까지 갔어요. 가니까 벌써 그 대동강의 평안도 그 도지사, 관찰사가 그래서 배를 꾸며가지고서 뭐 기약을 심고 기생하고 악단을 끌고서 환영을 했다는 거죠. 이게 항상 있는 거예요. 어디 가면은 이 자기네끼리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이 서로 그 이런 거를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를 띄워놓고서 이제 술을 마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 평양성에 이제 들어가니까 그 중국인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그 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뭐냐면 당시에는 국경에 뭐 군사가 지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넘어가는 사람도 많고 넘어오는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장사하러 왔다가 그 여진족이나 이런 그 몽골 나쁜 사람들한테 쫓겨가지고 왔다 거짓말하고서 다시 데려다 달라고 하는 애들도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조선은 반드시 중국인이 오면은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서 호송을 해서 데려다 줘요. 이 중국인이 왔던. 그다음에 이 평양성 그 근처에 보니까 이 누각에서 보니까 정전의 옛 구획을 바라볼 수가 있었는데 곧 기자가 도입한 곳이었다. 이게 딱 이렇게 해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그 이 조선 사람들이 꿈꾸는 그 천국이에요, 천국. 이게 뭐냐면은 이 정전이라는 게 그 정자를 보면은 이 밭을 이렇게 나눴잖아요. 나누면은 그 몇 개로 갈라지냐면 10개로 갈라지잖아요. 10개. 그죠? 가운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몇 개로 10개 몇 개로 10개로 갈리게 돼 있어요. 10개로 갈라지면은 맨 가운데 있는 것만을 그 땅을 그 10집에서 9집에서 10로 나눠 가지고 그 자기 거 농사를 짓고 나머지 하나를 공동으로 농사를 져 가지고 그것만 세금으로 나라에 바친다. 이런 그, 그것이 정전법이에요. 세금 제도.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농사를 짓고서 바치는 국가에 바치는 세율이 그 10%인 거예요. 10%. 그 소득세가 10%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그 주나라 때 시행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땅을 이렇게 짝 10구획으로 나눠서 9집에서 자기 농사 져가지고 자기네가 다 갖고 하나는 공동으로 노동을 제공해가지고 그 수확물을 국가에 바치는. 그래서 그 땅의 세율은 10%라는 이것이 주나라 때 그 조선 사람들이 생각한 그 천국이에요. 천국의 그 세금 제도입니다. 그런데 조선에도 이렇게 있었다는 거야. 있었는데 그 증거가 평양에 있다고 그 계속해서 내려와요, 주장이. 근데 실제로 평양성 근처 어디 가면은 이 논을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그 구획을 잘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이 평양을 지나갈 때 이를 가서 참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와서는 국왕한테 뭐냐면 절대로 세금을 그 10% 이상 거두면 안 된다고. 우리는 그 옛날 주나라의 정전법을 따라야 된다고 그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조선은 이 땅을 대부분들이 지배계급이 갖고 있었는데 지배계급이 그 내는 그 전세 소득세가 10%가 안 됐어요. 워낙 이거를 강하게 주장하다가 조선의 그 소득세 세율은 2% 정도, 2%에서 4%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비교하면 일본은 전세율이 몇 프로냐면 70%, 70%. 그래서 60%까지 갔다가 50% 이렇게 좀 내려가는데 중국은 10%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항상 정부가 돈이 모자라요. 왜냐하면 농업국가인데 땅에서 거는 세금이 모자라니까. 그 모자라는 돈을 누구한테 그 뜯어갔냐면 평민들한테 땅 없는 사람한테 뜯어갔어요. 그것이 이제 공납이에요, 공납.
아주 일반 그 피지대급은 거의 이제 발가벗고 사는 정도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양반들의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이것이 딱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사람들한테 성지, 신뢰. 상당히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소사람 여기 지나갈 때는 양반들이 정전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우리나라 위대하다고, 응? 이거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그 정부에서 세금 못 걷게 하는 거죠. 부역이 3대, 하은주, 이때에는 이랬었는데 지금 와서는 부역이 무거워졌다고 해가지고서 하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역관 중에 홍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에 요걸 이제 하나 알아야지 이해가 될 수 있는 이제 것들이 있어요. 뒤에 가면은 그, 그 대명회전이라 할지 세종 명나라 때 그 세종의 실록이라 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고쳤냐고 계속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종계법률하고 있는데, 그 간단히 얘기하면 명나라의 태조실록하고 대명회전이라는 책자가 있는데, 태조가 명나라의 이제 일대 황제죠. 이 사람이 세운 이제 국가인데, 태종실록하고 대명회전은 뭐냐면은 그 명나라의 그 법전이에요. 법전, 헌법, 뭐 모든 법이 들어가는 데인데, 거기에 조선에 관한 언급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가 이님의 아들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왜 이렇게 됐냐면은 그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이렇게 이제 그 가져온 건데, 이성계의 그 고려 말에 이성계의 정적인 요 사람들이 명나라로 도망가가지고 이성계를 없애기 위해서 그 공양왕이 고려 왕실의 후손이 아니라 이성계의 그 친척이고, 그다음에 이성계와 공민왕이 공모를 해가지고서 명나라를 치려고 한다고 이제 모함을 이제 했고, 그러면서 이성계는 이님의 후손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했는데 그거를 명나라에서 받아들여 가지고서 여기다가 적었어요. 여기다가. 근데 이 이성계하고 이인님은 서로 원수지간에 원수지간인데, 이성계를 이인님의 아들이라고 명나라에 책자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종계, 이 족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고치려고 조선에서 그 고쳐달라고, 그 이성계는 이인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고쳐달라고 사신들을 이제 계속 보내는데, 그 명나라에서 죽어라고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서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그 일을 뭐라고 하냐면은 종교 변무라고 그랬어요. 종교 변무. 근데 재미난 게 조선에서 이걸 고쳐달라고 그 사진을 갈 때마다 요구를 하는데, 그걸 얼마 동안 했냐면 200년을 했어요. 200년. 200년을 하고서 중국서 고쳐줬어요. 2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자체로서 이제 그 상당히 재밌는 그 자료인데, 이것이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서로 조정하는 하나의 그 끈이 된 겁니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그 평양에 또 기자묘가 있어요. 기자묘. 예, 기자묘가 있는데 실제로 그 묘가 있습니다. 묘가 있는데 여기를 항상 가서 그 배화를 해요. 근데 기자묘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여기다가 이제 그 적어놨는데, 어디 있나? 이 기자, 학교에서 전부 배우잖아요. 기자 은나라의 충신으로, 은나라가 하은주가 있는데 중국의 3대. 은나라가 멸망할 때 조선으로
조선 그 반도로 와서 그 나라를 세웠다. 나라를 세우니까 그 주나라에서 그 사람을 그 조선에 제후라고 그 인정을 해줬다. 그래서 그 조선이 그 기자조선이 생겼다는 거 이제 배우잖아요. 이것이 전설이에요. 전설인데 그다음에 기자조선 다음에 위만조선이 있어가지고서 있다가 한나라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한나라 한사군이 만들어지고 있다가 이제 삼국이 일어나는 이런 게 이제 조선반도 역사잖아요. 그래서 기자조선하고 위만조선이 합쳐서 고조선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그 이 기자가 실제로 조선에 왔다는 거를 그 표현해 주는 것이 뭐냐면 이 기자묘, 기자묘가 이 평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 기자묘가 그 이 중국하고 조선한테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그 중립이 됐어요. 자, 중국 입장에서 뭐냐면 그 봐라, 니네 조선은 이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가갖고 만든 나라다고. 그리고 그 만든 나라의 후손이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너네는 우리의 사람들이 가서 만든 그 하나의 그 위성 국가와 같은 거라는 그런 이제 그걸 이제 강조를 하고 조선소는 왜 이 사람을 이제 강조하냐면은 이 기자조선 때 만든 법이 있어요. 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 8조 군법이라고 있죠. 그 배우죠. 8조 군법. 그 중에 한 그 법, 한 그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그 조선에서 숭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어, 도둑질하다가 잡힌 사람은 노비를 삼는다는 구절이 있어요. 노비. 그래서 그것이 조선의 노비 제도를 정당화해주는 정거로서 이 조선의 사대부들이 계속 그거를 그 원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조선의 자기네들의 그 노비 제도를 정당화해주고 그다음에 자기네 특권을 그 유지해주는 아주 중심적인 그 근거로서 이제 기자가 중시가 돼요. 그래서 조선의 사대부들이 이 기자묘에 가서 항상 배야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러는데 마찬가지 이 사람들 가서 했던 거죠. 어릴 때그 평양에서 봤더니 승려들이 기우제를 지내간다. 근데 이 기우제는 그 국가에서 하는 행사였었는데 이 일반 승려들도 했어요. 근데 기우제 할 때 그 예전에는 농사 져야지 이제 먹고 사니까 비가 안 오면은 뭐그 가뭄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근이 들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때에 맞춰가지고 비가 안 오면 사람들 막 속이 타는 거예요. 농토가 막 갈라지고 하니까. 그래서 기우제를 이제 지나는데 조선서도 이제 뭐 인간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 비가 안 오면은. 그러니까 제를 지내는데 이 국가에서도 하고 이제 승려들도 하고 무당들도 해요. 그런데 이제 공통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우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 호랑이의 머리를 그 물에다가 담그는 거예요. 그거를 그 침호두라고 그러는데 그 물에 담근다 그다음에 호랑이, 그다음에 머리 두. 그래서 물에다가 담그고 강에다가 담그고 호수에다 담그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그 뭐 그것이 호랑이가 용을 어떻게 해가지고서 비를 내리게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근데 많은 경우는 호랑이 그 머리가 비싸니까 그 개머리 갖고 이제 많이 지냈어요. 그 재미난 이제 그것이 조선 말까지 내려오는 그 중요한 국가 행사입니다. 자, 근데 가을때 가뭄으로 그 지금 이게 5월이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6월 말인데 뭐 가뭄으로 해가지고 보리와 밀도 전부 농사가 안 되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전부 그 들러 다니면서 나물 뜯어 먹어가지고 배를 채우고 있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고생하고 있다는 걸 이제 직접 광경을 이제 봅니다, 이 사람이. 그다음에 가면서 나중에 이제 황하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은 이 중국 가면은 요거를 많이 항상 들고 갔어요. 이 명나라 때는 이 황하집이라는 책을 들고 가는데 뭐냐면 명나라 사신이 오잖아요, 조선에. 그다음에 오면은 그 조선에서는 관리들을 보내 가지고서 그 접대를 해요. 접대를 할 때 하는 일이 두 개인데 하나는 술 먹는 거하고 두 번째는 시 짓는 거예요. 시, 한시.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신이 오니까 황제의 그 심부름 보내니까 엄청나게 잘 대해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중국을 칭송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시를 엄청나게 써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모아갖고서 시집을 만들어 가가지고 조선에서 사신이 중국에 갈 때 그걸 들고 가가지고 나눠줘요. 그 받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칭송하고 뭐 어쩌고 했으니까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맨날 들고 이제 가는 겁니다. 조선의 사신들이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황하집이라고 했는지 그 이제 그 연원도 있고 그 황하집은 한국에 전부 남아있기 때문에 뭐 연구들도 많이 해요. 시로서는 별 가치가 없지만은 중국이 아부하는 걸로는 이제 치고 온 거죠. 예, 중국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근데 의주에 이제 가니까 뭐 지금은 신의주지만 신의주보다 약간 밑에 있는 그 북단에 있는 이제 그 압록강 건너가기 전에 마지막에 들리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대접을 만약에 받는데 그다음에 의주에서 목사가 이 이제 잘 가라고 이제 파티를 열어줬는데 이때 이 기사 보면 의주에 주탕 중에는 기사를 잘 하는 자가 5, 6인이 있으므로 우리들은 시험하기를 명하고 이를 보았다. 걷고 뛰고 몸을 젖히고 엎드리는 데에는 더욱 법도가 있어서 남자들과 구별하기 어려웠다. 이게 뭐냐면은 이 관아가 있는 곳에는 기생들이 있잖아요. 기생. 어디 가나 기생이 있잖아요. 그중에 가장 유명했던 게 평양 기생인데 기생 수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특별하게 의주에 있는 기생들은 의주에 있는 기생들은 이, 이 군인의 역할을 하는 기생들이 전통적으로 있었어요. 군인. 말 타고 활 쏘고 하는 말 타고 활 쏘고 하면서 이 손님들 즐겁게 해주는 기생들이 전통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생에 관한 의주 기생의 특별한 거를 어, 와갖고서 박사 논문 쓴 사람도 있어요. UCLA는 박현숙 선생이 이거 가져온 거예요. 이거. 이 의주에 있는 기생이랄지 국경에 있는 기생들에 관한 연구입니다. 근데 이제 거의 그 양반들 노력을 까는데 의주만큼은 이게 특별하게 이 사람들이 무예를 다루던 기생이에요. 무예.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건너갔어요. 이제 건너갔는데 가다 보니까 옛날에는 성이 없었는데 1566년부터 성을 쌓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이 갔을 때는 벌써 가는 곳마다 이 요동에 건너가니까 성들이 있어요. 군사 시설이. 이것이 이제 그 명나라와 조선 관계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명나라에 있어서도 중요한데 왜 이제 성을 이제 쌓냐면 원래는 맨 처음에 이제 그 이 지도에서 보면 의주에서부터 여기 그 요양까지는 이게 답사를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산지예요, 산지. 사람 살 곳이 별로 못 돼요. 있어봐야 그 산비탈에 있는 이제 밭이 거의 전부고 밭에다가 그 옥수수를 심어요, 지금도. 그래서 옥수수가 이쪽엔 주식이에요. 주식인데 그래서 사람이 거기 안 살고 했는데 갑자기 가보니까 여기 성이 있어, 성이. 이 곳곳에 성을 쌓아놨어요. 군사시설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
지도를 봐야 돼요, 지도. 이게 명나라잖아요. 명나라면은 이 몽고가 이제 크잖아요, 이렇게. 몽고가. 근데 몽고족이 보통 민족이 아니잖아요. 몽고에 이 부족이 여럿이 있어요. 그럼 부족 밑에 또 부족이 또 갈라져 나고 하는데 이 명나라 때 알탄 칸이라는 지도자가 있어요. 알탄 칸. 이 사람이 능력을 발휘해가지고서 이 세력을 통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국을 계속 치는 거예요. 왜 치냐면은 이 몽고는 항상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은 양고기하고 뭐 이런 건 많은데 쌀이 없어요, 쌀. 그래서 두 번째는 가죽 옷은 많은데 비단이 없는 거예요, 비단. 그래서 항상 몽고족 이런 사람들은 중국서 그걸 가져와야 돼요. 근데 장사하는 것보다 가서 뺏어오는 게 쉽잖아요. 돈도 안 쓰고. 그러니까 계속 국경을 치는 거예요. 약탈하느라고. 그래서 중국은 만리장성 쌓고 뭐 몇천 년을 그렇게 해온 거죠. 그런데 요때 요 알텐칸이라는 사람이 충돌을 해가지고서 세게 치니까 중국서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근데 알텐칸의 그 부족뿐만 아니라 다른 부족들이 여기로도 치기 시작해, 여기. 의주에서 건너가서 요 요양에서 이 산해강까지 가는 이쪽을 이제 치기 시작하니까 중국서 이 나라가 흔들흔들대니까 이거를 막으려고 여기 이쪽 요동역까지 이 군사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면서 이 사람이 내용을 하면서 북경까지 가면서 이 몽고족이 얼마나 여기를 침탈해가지고서 피폐해졌는가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역사에서 중요한 자료가 돼요. 왜냐하면 중국 자료 별로 안 나오는. 또 언젠가는 이제 몽고도 한번 가서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이 몽고가 이게 지금은 여기 예몽고잖아요. 예몽고로 가가지고서 이제 쫓겨갔지만은 제가 보니까 내몽고는 중국한테 뺏기고 예몽고인데 예몽고가 그 땅덩어리가 남한의 15배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인구는 350만 밖에 안 돼. 근데 이 사람들이 몽고들이 그 당시 지금은 총이 아닐 때 창으로 활로 싸울 때는 엄청나게 힘이 셌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럽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민족이 아닌데 중국을 계속 이제 여기서 이제 괴롭히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를 제가 적어놨는데 한번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일단 건너가면은 중국서는 이 먹을 거를 보내줘요. 이 사신들한테. 사신이 이 관리들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짐꾼들도 있고 노비들도 있잖아요. 그 뭐 많을 때는 뭐 150명 막 이렇게 막 되니까 이 먹을 거를 계속 이제 보내주는데 중국서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그 선물을 보내줘요. 선물을 줘요. 조선에서 조선 사신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물이 작으니까 차를 내고 갔더라 뭐 이런 거예요. 조금 지나면 봉황성이라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군사 시설이 있는 데인데 여기서도 사인을 보내서 이 먹을 거를 이제 보내왔는데 아주 그 태도가 형편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 이 명나라가 중국이 대단한 나라 아니에요. 이게 뭐막 굉장히 존경하는 것처럼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가서는 완전히 뭐랄까 그 야만시 취급해요. 이 조선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하고 실제로 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고 행동하고 갈라져서 서로 운영이 되는 것이 이게 조선의 그 사회 정치의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A라고 행동을 하고 어떤 다른 거를 위해서는 B라고 행동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에 이제 갈 때에 그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준다는 그 게스트하우스인데 게스트하우스를 가서 청소하라고 사람을 먼저 보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다 보니까 요양에 가다 보니까 벌써
요때가 1561년인데 달자. 요 달자가 그 몽고족이에요, 몽고족. 몽고족이 여기까지 와서 성을 함락하고 백성을 모조리 그 창탈하였다 하는 거를 이제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쳐들어왔으니까 중국서 그, 그 이제 군사시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 이전에는 조선과 이 명나라는 떨어져 있었어요, 완전히. 그 요동 반도 이쪽이 산악지대라 가지고 서로 접촉이 없이 그냥 떨어져 있었고, 그 일반 사람들만 그냥 왔다 갔다 했었는데, 요 몽고족이 중국을 침탈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요동 반도에 중국 그 명나라에서 군사시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조선과 명나라가 실제적으로 연결이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연결이 된 거를 이용해서 군사들이 쉽게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조선은 명나라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공식적인 관계를 위해 만들어서 접촉을 최소한도로 유지하면서 두 나라를 서로 띄워놓는 거예요. 간섭을 안 받게끔 하는 것이 조선 외교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가면서 그 얘기하고 가다 보니까 고려촌이 있었다. 이 국경을 지키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요동하고 이 평안도는 붙어 있잖아요. 한경도 이쪽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건너가서 사는 사람도 많고, 건너와서 사는 사람도 많고. 우리가 고려시대 때 국경을 보면은 그 국경이 압록강이 아니라 청천강이잖아요. 훨씬 내려와서. 그 평안, 그 남도까지만 고려잖아요. 그 평안북도는 그 고란 땅이었어요. 중국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도, 한경도는 거의 뭐 그 다민족 사회인 거예요. 다민족 사회. 그리고 그때 서로 결혼도 엄청나게 했고 그래서 한민족이라고 그 주장하는 그것도 이제 근래 현대 들어와서 그냥 막 우기는 거지 실제로는 안 그래요. 경상도는 일본하고 또 접촉이 심했기 때문에 거기 엄청나게 섞인 거예요. 자, 아니 그런데 고려촌이 있어요. 고려촌 여기. 그 내년에 그 선양에 이제 그 가면은 선양에 한인 코리아타운이 있어요. 선양이 요동성에서 가장 큰 도시잖아요. 굉장히 큰 도시예요. 굉장히 큰 도시인데 그 청나라 황제 첫째 황제의 그 누르하치의 묘도 있고 엄청나게 큰 묘인데 거기 그 선양에 가면 서탑이라는 그 동네가 있는데 그것이 그 코리아타운이야. 역사가 굉장히 오래돼요. 그래서 서탑이라는 게 지금 이번에 중국 갔더니 서탑이라는 말을 따가지고 한국 음식점 체인점 이름으로 했더라고요. 서탑이라고. 그 북권성에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문에서 서탑이라는 데 가서 그 저녁 한번 먹은 적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동팔참이 뭐냐면 동팔 그 참이 의주를 건너서부터 요동까지의 이 스테이션 역 여기가 이제 거의 군사 시설이 이제 쑥쑥 들어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동에 갔어요. 요동. 아, 요양이죠. 요양이 하니까 요양에는 요동을 다스리는 그 대장이 있는데 이 대장을 그 도사라고 봤어요. 도지휘사사. 줄여서 도사라고 했는데 군인이 다스렸어요. 군인이 요동은. 명나라 때는 요동은 그 독립된 그 성이 아니고 산동성에 속해 있는 부속되어 있는 지역이었어요. 산동성. 그리고 그 요동은 이 군사 지휘관을 보내가지고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요양에 있는 데 이제 주둔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가서 이제 그 만나는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극진하게 절을 하고 무릎 꿇고 뭐 이래가지고서 여기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제 북경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걸 부탁할 때는 조선 국왕에 그 편지를 이제 건네줘요. 그걸 자문이라고 하는데 자문은 동등한 사람끼리 주고받는 편지예요. 그 문서도 그 격식에 따라 가지고 이름이 다 다른데 조선의 국왕하고 요동의 도시자하고는 거의 동격인 거죠. 그 커뮤니케이션 상대로. 그래서 자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지게끔 해달라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황하집을 갖다가 이제 줘요. 황하집을 갖다가 이제 주니까 왜 조금 밖에 안 가져왔냐고. 아까 얘기한 게 중국서 사신이 왔을 때 조선 사람들이 지은 그 시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 사람들이 기분이 좋으니까 굉장히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조선사는 그 돌려보지 않아요. 그냥 만들어서 이 사람들 갖다 주는 용으로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요 종이를 달라 그래요. 이 조선이 잘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종이입니다. 종이. 그래서 조선의 종이를 고려 그, 종이라고 했는데 이 고려 종이는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 로마의 교황청에 있는 문서도 고려 종이로 만든 게 있대요. 가서 실제로 그 필드 해가지고서 글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 몽고하고 조선 관계를 갖고서 이제 학위 논문을 쓴 학생이 하나 있는데 캐나다인데 그 친구가 이제 이 종이의 루트를 따라가가지고서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이 종이가 그 교역품의 이제 중요한 물품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나라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그 포로를 송환했다고 이제 고맙다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가면 항상 그 중국 사람들이 이 조선 사신들이 오면은 물품을 요구를 해요, 물품. 그 중국의 관리들은 이 조선소 오면 뜯어먹는데 이제 굉장히 그 기술이 이제 발달했는데 이 수입원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들. 쭉 가면서 연도해 가면서 그 중에 손했던 물건이 그 인삼입니다, 인삼.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달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조선소 이제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잘 보내달라고 협조해달라고 하면서 바치는 이 선물을 이제 인정이라고 이제 하는데 여기에 더 추가해서 선물을 이제 가지고 가서 이제 곳곳에 가서 이제 주었다는 거죠. 근데 조선에서 중국에 준 선물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인삼, 벼루, 쌀,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백포, 삼배죠, 황포, 그 다음에 유둔, 종이, 활, 편전,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부채, 뭐 이런 것이 당시에 붓, 이런 것들이 당시에 최고의 선물이에요. 요즘은 그 선물이 뭐 술이나 아니면 그 초콜릿이나 머플러가 많던데 옛날에는 이런 것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기서부터 이제 북경까지 가야 되잖아요. 갈 때 물건도 많고 이제 이 시대를 이제 끄고 가는데 조선사 끌고 갔던 거는 이 중간에 내려놔요. 내려놓고 중국 거를 이제 갈아타고 가는데 수레를 더 달라. 안 되는데 조금 준다래. 옥신각신하다가 수레를 25개를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레에 25개에다가 물건을 싣고서 이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25개지, 이 25개 많잖아요. 추력으로 25개니까 여기 이제 뭐 싣고 가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먹을 것부터 시작해 약재, 문서 뭐 등등 해가지고 조공품까지 해가지고. 빨리 갑니다.
근데 가면서 머무는 곳에서 그 중국의 그 지식인들을 이제 만나요. 만나 가지고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허봉이 물어요. 그 "니네 나라는 그 왕양명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주 끝까지 붙들고 늘어집니다. 예, "너네 나라는 왕양명에 그 주장이 성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자와 맹자, 정자, 주자는 막혀서 그 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인제 따지고 묻는 거죠. 말하자면 기독교로 얘기하면은 조선은 이 보수 장로교 인제 사람들이고 이 왕陽명은 감리교 정도 되는 거예요, 감리교. 근데 이 장로교 이 사람들이 도대체 감리교를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중국은 땅이 워낙 넓고 사람들이 다양하니까 이 포용을 하잖아요, 포용.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포용력이 강해요, 어디 가도. 어떠냐고. 이 사람도 뭐 쓸만하고 저 사람도 쓸만하다고. 근데 조선은 죽어도 안 되는 거야. 그거 안 된다고, 죽어도. 근데 그거를 인제 계속 따지고 들어가는 거야, 만나는 곳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는 중국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 공자 맹주가 있지만은 이 왕양명도 그 아주 볼만한 곳이 있다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무슨 도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조선소는 이게 죽어도 안 된다고 계속 따지는 거야. 근데 웃기잖아요. 다른 나라 가서 그거 안 된다고 계속 따지는 거. 그게 뭐냐면 이게 그 오디언스가 중국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조선 사람인 거예요, 조선 사람. 갖고 와서 "나는 이렇게 했다." 하는 거를 인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서 그 얘기를 인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왕양명이 양명하게 이렇게 나쁘냐 하면은 그 왕양명이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거예요. 왕陽명이 뭐라 그랬냐면은 "참으로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비록 그 말이 공자에게서 나왔다 하더라도 나는 감히 믿을 수 없다."라고 했다니까 어떻게 인마 공자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없다고 했냐고. 그럼 그리고 그 있을 수 없다고 막 따져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요 이 중국의 황제인데 전전 황제 때에 왕陽명을 성전에다가 모셨어요. 모시니까 그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와서 따지는 거야. 이제 그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왕阳명을 받아들이는 거는 뭐가 똑같냐면 아주 그거는 사설이고 사악한 이론이고 이거 금수가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아주 이륜 사람이 지켜야 떳떳한 도리가 다 망하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니네는 그런 거를 받아들이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선의 사대부들이 당시부터 이제 믿었던 거예요, 이게. 유교에 갈래가 많잖아요. 그중에 하나를 딱 선택해 가지고 그거를 시 아주 금지 금 아주 뭐야 맹신을 하잖아요. 그래 그것만을 인제 옳다고 하고 그거에 반대되는 사람은 다 처단하고 인제 하는데 그러니까 유교의 말하자면 사상이라는 것이 이 신앙의 대상인 거예요, 신앙. 완전히 신앙 맹신하고 있는 그것만을 인제 주장하는. 예 인제 중국 가서 도저히 중국 가서 보니까 이렇지 않거든요. 중국이 중화의 나라고 문명이 낯선 나라고 그래 가지고서 자기네 거를 이렇게 좀 서포트할 줄 알았는데 가 보니까 안 그렇다고 절망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누구를
얘기를 들었냐면은 어떤 놈이 젊은 애가 지나가는데 그 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이해를 못 하겠다고 뭐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성량의 아들 그래요. 이성량은 누구냐면은 이쪽 그 요동 지역의 그 군사를 이끄는 그 대장이에요, 대장.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은 이 군사에 그 군인들이 그 사병이 많아서 사병, 자기가 기르는 사병. 그게 뭐냐면 이 요동 지역을 그 에서 군림하고 있는 그 군벌 중에 하나입니다, 군벌. 일본어로 얘기하면 다이묘 같은 존재야.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이 사람의 군사력에 의지해 가지고 그나마 요동을 지키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고시에 합격하고서 온다니까 이쪽에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이 아들이 누구냐면 이여송이 이여송. 이여송은 누구냐면은 인민대란 때 중국군을 끌고 온 그 지휘관이에요, 지휘관. 평양에서 승리를 했던. 근데 그게 인민난이 일어나기 훨씬 전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서 그 영향이 있었는지를 이제 그 알려주는 이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근데 이성량은 조상이 조선에서 건너온 사람이에요, 조선에서.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얼마나 다민족사였는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도사가 명을 해가지고서 아까 수레가 25개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 요동에서부터 이 말이 동원력이 250필이에요, 250필. 엄청난 행렬인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요동에서부터 북경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이충병 아들을 만난 얘기가 이제 계속 있어요. 아들이 이제 이쪽으로 지나가니까 군대를 출동시켜가지고 호송하는 인원이 300여 명이나 되었다고. 중국의 당시의 상태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가면서 쭉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이쪽을 어, 이쪽을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면서 어디야? 그러네.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 몽고한테 얼마나 다 침입을 당해 가지고서 이 마을 곳곳이 황폐해졌는지를 목격을 하면서 그걸 적고 있는 겁니다. 달짜 그 몽고 20만의 기마를 보내 가지고서 쳐들어와 가지고서 여기를 약탈을 했다. 이 통주는 이 북경 근처에요. 북경까지 와 가지고. 그다음에 이 북경까지 왔어요. 그래서 북경을 쌌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중국에서 그 그 조약을 맺어요, 조약. 조약을 맺어 가지고 굴복을 하는데 몽고한테 뭐냐면 "니네가 와 가지고 얘만 갖추면은 우리가 너네가 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하고서 우리가 비단하고 쌀하고 피란 물자를 이제 준다."는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이르는 이제 실상을 관찰을 이제 하는 겁니다. 달자에게 한낱 땅에서 인가가 손에 채 있을 뿐이다. 뭐 등등 해 가지고 뭐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은 그 산해관까지 왔어요. 산해관. 천하, 운관. 예전에 그 산해관 가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산해관 갔다 오셨어요? 안 가셨어요? 어. 산해관은
그 연행사 기록을 한 20편 읽은 다음에 그 산해관이 이제 중요한 이제 그, 그, 날 이제 가보면은 야, 여기가 진짜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를 통과를 못하면은 북경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막은 데가 계주라고 있어요. 계주. 두 번째 방어선이에요. 두 번째. 이제 거기가 뚫리면은 북경이 뚫리는 거예요. 여기 도착해 가지고서 이제 여기 주사가 대장에 여기에서 절을 올리고 뭐 인월 점광하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여기서 뭐 이제 그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도 이게 세금이 많아가지고 사람들 사는 게 말이 아니다고. 그래가지고서 가난한 자들은 자식을 잡히거나 딸을 팔아서 이를 배생하게 이른다고 뭐 등등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상투적으로 나오는 표현인데 가난한 자는 자식을 잡히거나 딸을 판다고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이 딸을 팔아요. 자식을 남의 집에 노비로 보내고 그래서 부모는 그거 갖고 먹고 살아. 그러니까 참 이해하기 힘든데 예? 뭐 일본도 그랬고 조선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어요. 아주 부역이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근데 이 벼슬 하는 사람들은 괜찮다고. 이 중국은 이 부정부패나 이런 것이 제도가 완전히 돼 있어가지고 죄의식이 없어요, 죄의식이. 이것이 오래된 전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가능해 주는 건 권력밖에 없는 거야. 근데 중국에 요새 이제 가끔 지금도 부정부패로 어, 잡혀가지고 처벌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중국 워낙 크니까 뭐든지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한국 사는 거에 10배에서 100배야. 뭘 해도 해요, 뭘 해도. 근데 도시도 그래요, 도시도. 우리가 북경 하면은, 서울하고 비슷할까 하나 생각하잖아요. 북경의 북경시의 넓이가 서울에 15배인가 얼마가 돼요. 15배. 우리가 천진하면 천진시 하면 뭐 지방의 도시라고 생각. 천진시의 면적이 경기도하고 똑같아요, 경기도. 그러니까 얘네는 뭘 해도 하여간 10배에서 100배, 뭘 해도. 뭐 도시도 그렇고 뭐든지. 그러니까 뭐 중국도 마찬가지다. 근데 이 사람들, 우리나라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공물의 액수가 번거롭고 무서워서 백성들이 명령을 감당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양반 아니에요. 원래 세금 얘기를 하려면은 이 전세를 해야 돼, 전세. 그죠? 근데 전세는 자기네가 아까 얘기했던 정전법 뭐 주장하고 어쩌고 해서 안 내잖아요. 그 얘기는 싹 빼고 모자라는 거는 이 평민들한테 이 공물을 때려가지고서 그걸 이제 걷어가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공물의 액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다가 또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국자감생인데 뭐 이제 대학의 학생인 거죠. 그 또 왕양명 얘기를 하는 거야. 니네 왕양명을 문매에 모시고 하는데 후손이 자기까지 받았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그 사람은 왕양명 천품이 뛰어나고 학식도 깊고 순수하고 뭐 양지 성악을 천명하고 그 여러 가지 공이 있다고. 그래서 황제가 공을 여겨가지고서 자규를 주고 문명에 모셨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 사람들 이제 이해인데, 그러니까 조선의 사자분이 일단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하는 가는 곳마다. 맞아요.
자기의 소원은 주자를 배우고자 하였는데 여기 와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가슴이 아프다고. 음. 조선의 양반들의 꼴통은 뭐 거의 세계 정상급인 거야, 아주. 어, 보자, 보자. 자, 한 시간 정도 지났으니까 질문을 조금 바꿔서 쉴까요? 조금.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